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를 만나 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 TV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 나와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TV에서 나오던 악몽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가위 눌러본 적 있냐? 나는 몇 번 눌러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왠지 모를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가위? 물론 있지. 근데 너 사람 죽는 거 본 적 있어? 아니? 그러더니 친구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친구는 아주 어렸던 5살쯤이었다고 합니다. 친구의 집은 아파트였는데 중앙엔 주차장이 있었고 그 주차장을 중심으로 디귿자로 A동, B동, C동으로 되어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사주셔서 친구는 신이나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주위를 빙빙 돌며 놀다 지쳐 아파트 현관 쪽에 잠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와 동시에 친구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아파트 고층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대낮이었는데도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자살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 과정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주머니는 아파트 화단 쪽으로 떨어지며 화단에 심어진 나무에 부딪히면서 떨어져 커다란 나뭇가지가 복부에 꽂힌 끔찍한 상태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옆에서 바닥을 쓸고 계시던 경비 아저씨가 재빨리 눈을 가려주셨지만 이미 다 봐버린 상태였고 더 충격적인 건 바닥에 떨어진 아주머니는 바로 죽지도 못하고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처절하게 울부짖던 목소리를 경비 아저씨가 눈을 가려준 상태에서 생생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연신 아프다고 울부짖던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멈추었다고 합니다. 투신 자살을 마음먹고 떨어졌지만 불행하게도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죽지 못하고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고통을 느끼며 죽었을 거라 짐작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친구는 그런 걸 이해할 정도로 나이가 많지 않았고 죽음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때라 그저 조금 놀랐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경비 아저씨는 친구의 부모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119에 연락한 후 친구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친구 어머니는 바로 달려와 친구의 상태를 살피며 괜찮냐고 물었는데 친구는 덤덤하게 아무렇지 않아 해서 어머니는 안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밤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친구를 어릴 때부터 혼자 재웠는데 밤 10시가 되면 친구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뽀뽀를 해준 뒤 방문을 닫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어머니가 방문을 닫고 나가시는 순간 닫힌 방문 뒤에 어떤 여자가 양 어깨를 함껏 움츠린 채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를 본 친구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가위라는 것을 처음 눌렸다고 합니다. 잔뜩 어깨를 움츠리고 서 있던 여자는 방문이 닫히자마자 납작하게 엎드렸는데 그 모습이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그 아주머니 같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고 무서워서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울어지지도 않았고 계속 울려고 하면 할수록 그 여자가 아파 하며 중얼거리면서 계속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침대 끝으로 와서 친구의 정강이를 피범벅이 된 손으로 잡았는데 다리가 축축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눈을 뜨니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가 엄마, 그 아줌마가 나 찾아왔어. 계속 아프대. 하며 무서우니까 엄마랑 같이 자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어머니는 친구가 계속 의존하게 되면 앞으로 혼자 자지 못하게 될까봐 친구를 안심시키며 혹시라도 그 여자가 또 나타나면 힘껏 소리를 지르면 엄마가 언제든 달려가겠다고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도 어머니는 방문을 닫고 나가셨는데 마치 어제로 돌아간 것처럼 그 여자가 어깨를 한껏 움츠린 채 숨어 있다가 문이 닫히자마자 납작하게 엎드렸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위에 눌리기도 전에 엄마! 소리쳤고 엎드려 있던 여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어머니가 오셨고 울고 있는 친구 옆에 누워서 우리 애기 많이 놀랬구나. 오늘은 엄마가 옆에서 재워줄게. 하며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놀라서 계속 울다가 옆에 엄마가 같은 박자로 부드럽게 등을 토닥거려 주니 다시 잠이 왔다고 합니다. 10분 정도 시간이 흘러 잠이 들락말락하고 있었는데 토닥토닥 하던 손이 점점 등을 긁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아프게. 친구는 아파서 엄마를 올려다봤는데 어느새 어머니는 없고 그 여자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미친 듯이 아프지, 아프지, 너도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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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하면서 등을 긁어대며 울부짖는 모습에 그대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진 않았지만 친구는 여전히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해가 없는 여름날 알게 모르게 끈적한 기분은 아침부터 기분을 축 처지게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날 아침 신송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근무가 없는 헌병대 인원 둘은 부사관을 보자 해 행사에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착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직 1년이 안 된 일병이라 그랬던 거겠죠. 비도 오는데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더욱 좋은 소식은 행사로 인한 일정으로 정문 근무자와 행사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사들은 전부 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알지도 못하는 행사를 뒤로 하고 오랜만에 푹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의 순번은 21시 정문 근무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나마 제일 친했던 선임인 최상병과 함께 근무 준비를 끝내고 총 한 자루를 들고 촐랑대며 정문을 향할 때 오늘 내 궁금했던 점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최상병님, 근데 오늘 무슨 행사입니까? 포대장까지 나간 거 보면 큰 행사 아닙니까? 몰라. 작년에 보니까 무슨 추모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간부들만 하는 거라서 나도 잘 몰라. 결국 알아내진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가 지고 떠오른 달을 보며 정문을 지키다 또 그렇게 잠을 자면 끝나는 게 제 군생활이었으니까요. 그날 밤도 별일 없는 산꼭대기 부대 정문에서 어둠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되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니 비 때문에 끈적했던 기운도 다 사라지고 이제 약간 쌀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부대 앞 정문에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고 손에 봉지를 든 걸 보니 자세히 안 봐도 치킨을 들고 복귀한 김하사 일당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영내 거주하는 하사라 행사를 끝내고 놀다가 이제야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암구어할 것도 없이 그냥 열어줬습니다. 친한 하사고 여기처럼 작은 부대엔 어차피 모든 게 관행이었으니까요. 김하사 옆에 처음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어젠가 그젠가 들어온 얼마 안 된 하사겠지 싶어 놔뒀습니다. 여, 최짤. 오늘 21시 근무였어? 운이 좋네. 치킨 사 먹으면서 니네 먹으라고 김밥 가지고 왔는데 쟤랑 먹어. 잘 먹겠습니다, 김하사님. 오늘 근무 3시간 만에 처음 보는 사람 얼굴이 김하사라니 오늘 운이 좋았던 거겠죠. 야, 김밥 먹어. 네. 근데 김하사 옆에 누굽니까? 키 작은 분. 처음 보는데 이틀 전에 들어왔다던 신입 하사입니까? 누구? 이하사? 너 아직 이하사 얼굴도 모르냐? 새끼가. 김하사랑 맨날 같이 다니는 이하사 몰라? 이하사 말고 말입니다. 김하사 오른쪽에 모자 안 쓰고 키 작은 분. 뭔 소리야? 2명 들어갔는데. 3명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했나 봅니다. 최상병이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영내로 들어가던 김하사 일당을 다시 보기 위해 초소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2명이잖아 임마. 놀래키고 있어. 이씨. 무슨 소립니까? 3명이지 않습니까? 저기 김하사 오른쪽에 키 작은 사람 안 보이십니까? 뭐야 이 새끼. 너 미쳤어? 저기 2명 올라가는 거 안 보여? 이야기하는 사이에 김하사 일당은 이미 어둠 속에 가려 사라졌더라고요. 이젠 누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CCTV도 상황실이 아니면 제어도 못하는 와중에 초소에서 조치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 진짜 3명 봤어? 그렇습니다. 김하사가 김밥 봉지를 들고 있었고 이하사가 치킨 봉지랑 음료수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리고 김하사 옆에 안경 쓴 하사 말입니다. 한 김하사 어깨 정도밖에 안 오는. 없었다니까. 누구? 그저께 들어온 신입 하사? 너 신입 하사 들어오면 한 달 동안 영회를 못 나가는 거 모르냐? 맞습니다. 그걸 왜 잊고 있었을까요? 신입 하사가 들어오면 출근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영내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예 외출 자체도 허가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들어간 걸까요? 2명이었다니까. 내가 눈깔이 삐었냐? 있는 사람을 왜 못 봐? 압니다. 하지만 저도 눈은 삐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대체 뭡니까? 아웅다웅하는 사이 1시 근무 교대자가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근무 교대식을 하는데 정병장이 하는 소리에 잠이 확 깨더라고요. 야, 니네 오늘 귀신 봤냐? 오늘 추모날이라서 귀신 나올 텐데. 최상병이 저와 있던 이야기를 정병장에게 전해주자 정병장 얼굴의 장난기가 금세 굳어버렸습니다. 말인즉슨 오늘은 지금까지 부대에서 있었던 2명의 자살자를 위한 추모날이었고 자살 날짜 또한 같아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오는 날짜에 추모 행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면 어김없이 헌병 근무자들이 자정이 되는 시간에 귀신을 본다는 겁니다. 심각한 얼굴로 4명이 말없이 서 있을 때 초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필승! 정문 일병 이땡땡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순수 잡음과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아 급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정병장이 급하게 통신대로 전화를 걸더니 다짜고짜 방금 헌병 정문 초소에 전화가 온 것이 도대체 어디냐고 고함치다시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색이 되어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은 모습이 누가 봐도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야, 방금 전화 온 곳 3초소래. 3초소는 유일하게 부대 레이더 지역을 넘어 외곽 펜스 가까이에 자리 잡아 불빛 하나 없는 풀숲 안에 버려진 곳입니다. 사다리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진 곳인데다 어둡고 경사가 져서 순찰도 안 가는 곳이라 평상시에는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곳에서 전화가 올 가능성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병장의 말에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거기가 2명이 자살한 데야. 그 뒤로 근무 교대자들을 놔두고 어떻게 숙소로 복귀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90년대) 초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겪은 일이야. 난 완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란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 그 후 초등학교 3학년 때 조금은 번화한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아파트란 존재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 그 친구가 내가 이사 오기 전에 겪은 일이야. 그 친구는 지금 내가 이사 온 곳에 몇채 없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 사실 그때 당시 대도시라면 모르겠지만 촌동네에는 아파트가 없었거든. 사람이란 게 희귀한 것을 보면 좀 우러러보잖아.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 친구는 나의 선망의 대상이었어. 커 보이던 건물이 전부 그 친구 거인 줄 알았어. 한 번도 그 친구 집에 들어가 보진 못하고 그 친구가 우리 집이라고 외관만 소개해줬으니. 근데 시골이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별로 비싸진 않았어. 분양가는 낮은데 이익을 내기 위해 할 수 없이 싼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었대. 그러다 보니 그곳이 공동묘지였다느니 귀신이 붙은 땅이라느니 온갖 괴소문들이 가득했어.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별 탈 없이 잘 살더라고. 그 친구만 빼고 말이지. 친구도 처음에 그 아파트 갔을 땐 별 이상이 없었는데 한 달 후부터였대. 아파트 구조가 현관문을 바로 열면 친구의 방문이 있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은 거실, 왼쪽은 화장실이었대. 현관에서 8걸음 정도 걸어가서 왼쪽은 부엌이고 오른쪽은 안방이었고 대충 구조는 이랬어. 사실 설명은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친구의 방뿐이니까. 결론은 그 친구의 방문을 열어놓으면 침대에서 현관이 바로 보이는 구조였어. 하루는 친구가 침대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난생 처음 가위에 눌렸대. 사실 어려서 가위란 걸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가위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 막상 일어나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현관 밖에서 한쪽 팔이 없는 여자가 친구를 노려보며 머리를 박고 있더래. 현관문이 닫혀있는데도 그게 보였다는 거야. 일종의 투시같이. 그러다가 가위가 풀렸는데 또 다음 날에도 그 여자가 현관문에 머리를 박고 있더래. 친구는 무서웠지만 현관문을 머리로 뚫을 순 없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았고 그렇게 가위에 눌리고 풀리는 일상을 반복했대.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날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었는데 그 여자가 입에 날이 선 칼을 물고 현관문에 머리를 박고 있더래. 뭐지? 하는 순간 문 열어 이 새끼야. 입에 칼을 물고 있어서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들렸대. 속으로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열어주냐며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그 여자가 싸늘한 웃음을 지으며 물고 있던 칼에다가 자기 손목을 천천히 비비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물고 있는 칼로 손목을 자르고 있었다는 거야. 친구가 미친 듯이 깨어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음기가 강해진 밤이라서 그런지 절대 깨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여자의 손목이 잘리는 긴 시간 동안 눈을 마주치고 있었대. 근데 이상하잖아.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문을 열 생각을 해야지 왜 자기 손목을 자르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 찰나 그 여자의 손목이 잘려서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대. 그러자 그 여자가 칼을 버리고 잘려진 자기 손목을 입에 물더니 그걸 신문 투입구에 넣으려고 하더래. 괴기스럽게 웃으면서 잘 안 들어가니 볼로 투입구 뚜껑을 비비면서 열고 손목을 툭 하고 넣는 순간 친구는 가위에서 풀려났대. 밖에는 해가 뜨고 있었고 친구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열어서 현관문을 확인했는데 신문 투입구에는 우유가 있었대. 꿈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친구는 우유 때문에 악몽을 꿨다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다음날 귀 옆에 벌레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깬 친구는 현관문과 자기 방문 사이를 돌아다니는 손목을 보고 그대로 기절했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가족은 친구의 방부터 시작해서 집의 모든 곳에 종교적인 물건과 부적 등으로 도배를 했대. 그리고 특별히 친구 방문 앞엔 귀신이 싫어하는 팥과 소금을 잔뜩 뿌려놨대. 그렇게 며칠간은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지냈는데 그 다음에 겪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구네 가족들은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 어느 날 친구가 심한 갈증을 느껴서 잠을 깨어 방문을 여는 순간 방문 앞에 뿌려진 팥과 소금을 핥아먹고 있는 그 여자의 뒤통수가 보였다는 거야. 저희 할머니는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몸이 많이 편찮으셨을 때 일입니다. 몸이 많이 편찮아지셔서 시골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에 모셨습니다. 제 옆방에서 잠을 주무시곤 했는데 가끔은 제 방에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 제 방에서 잠이 드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주무시다 갑자기 하루는 눈을 번쩍 뜨시더니 손가락으로 책상 옆 천장 구석을 가리키시며 누가 천장에 가발을 걸어놨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없는 줄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쳐다봤는데 뭔가 섬뜩하더라고요. 원래 겁쟁이였던 저는 할머니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할머니, 가발이 어딨어? 장난치는 거지? 라고 했더니 할머니께선 멍하니 천장을 계속 보시다가 다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러다 또 번쩍 눈을 뜨시더니 일어나셔서 다시 그쪽을 가리키며 누구요? 이 여자 네 친구니? 하시더라고요. 진짜 눈물 날 뻔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 계속 가리키며 누구냐니요. 부모님도 아직 퇴근 전이시라 말할 사람도 없고 할머니 자꾸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친구가 왜 와? 여자가 어딨어? 라고 짜증냈더니 할머니께서 아리송한 표정으로 무섭게 쳐다보네 하시곤 다시 방으로 가서 주무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 생각을 하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이승과 저승의 중턱에서 여러 모습을 보셨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집에 아직 살고는 있는데 천장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친구에게 A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A라는 친구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A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한 선배 언니가 있었는데 그림을 엄청 잘 그렸대요. 공부도 잘하고 예쁜 언니였는데 학교 미술 선생님이랑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언니가 먼저 미술 선생님을 좋아했고 처음에 선생님은 학생과 선생님 신분인데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거절했지만 곧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미술 선생님이 언니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대요. 근데 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합격을 하고 대학 다니면서 미팅이다 소개팅이다 자기 또래의 여러 남자들을 만나다 보니 나이 많은 미술 선생님에게 점점 실증이 나게 된 거죠. 게다가 미팅에서 만난 남자와 사귀게 되면서 점점 미술 선생님에게 짜증을 내고 그만 만나자고 이별을 통보했지만 미술 선생님은 그때까지도 언니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대요. 언니가 헤어지자고 하자 안 된다고 하면서 매달리고 애원도 하고 했지만 언니는 우리 둘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며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헤어지자고 딱 잘라서 매몰차게 대했대요. 미술 선생님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자 결국 언니를 포기하는 듯하고 연락도 안 하고 한동안 눈앞에 보이지 않았대요. 그렇게 몇 주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미술 선생님이더래요. 언니는 왜 전화했냐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며 그냥 끊으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말 보여줄 것이 있다며 잠깐 현관으로 나와보라고 하더래요. 언니는 왠지 느낌이 이상하여 나가기 싫다고 말했고 미술 선생님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대요. 언니는 기분이 이상하고 괜히 무서워져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집으로 오라고 하고 집에서 기다렸고 조금 후에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라고 하며 급하게 말을 하더래요. 언니는 무서워서 그대로 집에 있었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도 들리고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도 그냥 집에 있었고 조금 후에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대요.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급하게 전화를 받고 언니 집으로 찾아오던 남자친구가 본 것은 언니네 아파트 복도에서 목을 메고 죽은 미술 선생님. 언니의 변심에 괴로워하던 미술 선생님이 언니네 집 현관 앞에서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한 뒤 목을 매 자살을 한 거였어요. 만약에 언니가 그 전화를 받고 현관 밖으로 나왔다면 문을 열자마자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목을 맨 것이었대요. 너 때문에 내가 자살을 했다고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려고 일부러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에 자살을 한 것이죠. 언니가 다행스럽게도 밖으로 안 나갔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현관을 열어봤다면 이 이야기는 서울 어느 한 여고에 다니던 여학생에게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이고 그 아파트 지역신문에도 기사가 났었던 실화입니다.
원래 내가 살던 곳은 지방 촌구석이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창원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군대를 갔고, 군대를 갔다 와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 서울 와도 딱히 할 건 없었는데 다시 공장 가기는 너무 싫었거든. 그래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동창네 집에 잠깐 얹혀 살면서 집을 구하러 다녔어. 이 동창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조금은 특이한 친구인데, 나 살던 동네는 학교 인원수가 얼마 안 돼서 초, 중,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거든. 이 친구는 서울학교에 합격했다고 동네에 플랜카드도 붙고 그랬었어. 그만큼 작은 시골 동네라 사실 이 집 저 집 동네 사람들끼리 집안 사정도 다 알 정도였지.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건 그 친구 아버지가 목사인데 원래 교회 집안은 아니었고 할머니가 동네에서 멸시를 당하는 무당이셨대. 동네 할아버지들은 그 집이 천한 집안이었다느니 누구 집에서 종살이를 했다느니 하시거든. 그 중에 무당 집안은 가장 천한 취급이었고, 나 어릴 적에 동네 어른들이 무당 보면 존대하지 말고 하대하라고까지 말씀하셨을 정도였어. 근데 듣기로는 이 친구 아버지도 귀적 같은 게 있었나 봐. 그래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돼야 된다 했는데 평생 엄마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반발로 목사가 되셨다고 해. 그래서인지 이 동창도 귀신이 보이거나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촉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같이 학교 다닐 때 나도 몇몇 이상한 일을 같이 겪어봤거든. 어쨌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집 구하러 다니는데 고시원은 죽어도 못 살겠더라고. 담배 냄새도 나고 창문도 없고. 그래서 고시원은 패스하고 다른 곳을 찾고 있는데 무보증 조건의 방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 당시 거기에 실제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올려둔 방이었고 사진으로 보니까 2층에다 깔끔해 보이더라고. 월세는 조금 비쌌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했지. 연락을 하니까 밤 8시쯤에 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하길래 동창한테 같이 집을 보러 가자고 졸랐거든. 그 집이 있던 곳은 도봉산역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 가면 도착하는 곳이었어. 집을 보러 지하철역에 내려 친구와 함께 택시를 잡고 가고 있는데 집주인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지금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집 앞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도착하고 파란색 패딩을 입은 남자가 내리더라고.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작은 소리로 욕을 하는 거야. 나는 궁금했지만 우선 주인을 만났으니까 먼저 인사를 했지. 집주인은 집에 대한 좋은 점을 막 얘기해주고 나는 그냥 적당히 맞장구 쳐주었어. 집은 옛날 다가구 주택이고 2층 전체를 3칸으로 쪼개서 세를 주고 있는 거였어. 집 앞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하나 있었고, 친구는 별말 없이 있다 집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니 자기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빨리 보고 나오라고 하면서 자기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어.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뭐 별 수 있겠어? 집주인까지 다 있는데 나 혼자 들어가서 방 구경을 했지. 마당을 지나서 2층으로 가는 철로 된 간이 계단이 있는데 걸을 때마다 쾅쾅하고 철 울리는 소리가 나는 그런 계단이었어. 다행히 그 계단은 내가 보러 가는 집만 쓰는 계단이었고 방 주인은 계속 집에 대한 좋은 점을 나에게 얘기해주고 있었어. 집주인이 문을 열어 집으로 들어갔는데 일자로 긴 복도 겸 주방이 있고 현관문 바로 왼쪽에는 침실이 있는 구조였어. 사진보단 좁은데 깔끔한 느낌? 제대로 볼 줄은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본 건 있으니 수압이나 이것저것 체크해보고 안방으로 가서 창문도 열어보고 했지. 창문 밖에는 방금 올라온 계단이 보이길래 집주인이랑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그런데 열린 창문으로 텅텅텅 하고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난 당연히 친구가 올라오는 소리인 줄 알고 창밖을 힐끔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그 순간 갑자기 소름이 쫙 돋더라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구나란 생각이 들면서 말이야.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 거야. 확인해보니 밖에 있던 친구의 메시지였어. 거기에는 이상한 주문 같은 말이 쓰여져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 메시지를 보면 빨리 집 밖으로 나오라는 친구의 말이 써져 있었어. 기분도 이상한 데다 친구한테 그런 메시지를 받으니까 더 이상 집안에 머무르기가 싫더라고. 자꾸 집에 대한 칭찬만 늘어놓는 집주인에게는 집 잘 봤으니까 결정해서 연락드리겠다라고 한 뒤에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어. 밖에 있던 친구는 내가 나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손을 잡고 곧바로 택시를 타더라고. 나 나오길 기다리면서 택시를 불러놓은 것 같았어. 그날은 둘 다 집에 갈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내가 느낀 이상한 느낌과 왜 친구가 그런 이상한 주문 같은 걸 메시지에 보냈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집에 도착 후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집주인이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 뒤에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서 있더라고. 나는 버스 안에 있는 귀신인 줄 알아서 신경 쓰지 않았거든. 근데 집 안 들어가기 전에 잠깐 뒤돌아봤는데 그림자 같은 것이 어느새 버스에서 내려 집주인 뒤에 서 있더라고. 딱히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아서 조금 더 지켜볼 겸 나는 밖에서 기다린다라고 한 거거든. 너랑 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난 몰래 곁눈질로 그 그림자를 보고 있었는데 창문에서 네 얼굴이 보이는 순간 갑자기 그 그림자가 미친 듯이 계단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가 써주셨던 문구 중에 아무거나 너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너 빨리 나오라고 한 거였어.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그 문구가 예전 귀신 쫓을 때 쓰던 주문이었더라고.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무서우면서도 마지막 집주인이 했던 말이 이해가 됐다. 내가 급하게 집을 나오는데 뒤에서 봤지? 라고 혼잣말하던 그 목소리가 자유로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으신가요? 흔히 자유로 하면 공도레이싱, 폭주,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된 단어들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단어, 자유로 귀신. 자동차 폭주족들의 성지처럼 여기던 그곳이라 유독 자동차와 관련된 귀신 이야기가 많은 곳이 자유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자유로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유로 귀신 이야기는 워낙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이 이야기도 혹시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가장 무서웠고 게다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화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자동차들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경찰차들의 눈을 교묘히 피해가며 불법 레이싱을 수도 없이 펼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선배님도 유독 자동차 레이싱을 좋아해서 직접 튜닝도 하기도 하고 돈을 모아서 좋은 자동차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레이싱을 즐기던 자동차 광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말밤이면 3, 4, 5 모여서 자유로로 향하고는 했는데
그날따라 아끼던 에마가 튜닝샵에 입고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레이싱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위기 자체가 좋고 또 너무 자주 다니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지인들을 만나는 시간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동차를 렌트해서 자유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초여름으로 접어든 밤 공기는 덥지도 춥지도 않았고 기분 전환하기에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더더군나 오늘은 그 선배의 친구와 여자친구들까지 기분 좋게 드라이브하기에는 최고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덜컹거려서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이 렌트카만 빼고 말이죠. 자유로로 향하는 내내 자동차가 마음에 안 들어 약속 기일까지 튜닝을 해놓지 못한 튜닝샵 사장님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이 좋은 기분을 망칠 수는 없었기에 애써 화를 참으며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로 진입하고 속도를 조금 올리기 시작하자 차 밑 바닥에서 쿵쿵쿵 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처음에는 잘못 들었었나 싶었는데 자동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그 소리는 명확해지고 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 정도의 소리가 난다면 자동차의 작은 진동이 전해지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소리만 들릴 뿐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가 차 옆이며 타이어 상태며 차 밑바닥까지 모두 살펴보았지만 딱히 이상한 것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달리기 시작하면 그 쿵쿵거리는 소리는 마치 자동차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에 오디오를 모두 꺼버리자 그 소리는 분명 차 뒤쪽 밑바닥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브레이크나 타이어 서스펜션 어디에서도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트렁크 뒤쪽 범퍼 하단 쪽에서 가깝게 무언가가 자동차를 뒤쫓고 있는 듯한 소리는 속도를 줄이면 조금 작아지다 속도를 내면 더욱 크고 가깝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기분이 나쁘고 혹시 자동차에 무슨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속도를 올리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며 천천히 드라이브나 하다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005 1234 차 세워. 이 새끼들아 차 세워. 그날은 딱히 속도 위반을 하지도 않았고 음주운전도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다짜고짜 쌍욕을 하면서 달려드는 경찰차의 소리가 몹시도 기분 나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평소 경찰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오늘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고 욕을 들으니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것도 여자친구 앞에서 말이죠.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뒤를 이어오는 경찰차들을 향해 마구 소리치는데 경찰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랜턴 쪽으로 차 뒤쪽을 비추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합니다. 이상하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라 하고 지나온 길을 뒤집어 다니며 랜턴을 비춰보기도 하고 차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그제서야 가까이 와서 말을 겁니다.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저희가 뭔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는데 웬 렌트카가 여자를 치고는 차에 사람을 매달고 그대로 달리고 있지 뭡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달리면서 사람의 그 머리가 아스팔트에 계속 쿵쿵 머리를 찢고 있는데도 자동차는 계속 달리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부랴부랴 쫓아온 건데 아무것도 없네요. 그 소리를 들으니 함께 갔던 선배님 일행은 모두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가요? 쿵쿵거려요? 아, 네. 저희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무것도 없네요. 진짜 그렇게 보였는데 이상하네. 아무튼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경찰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다시 한번 자동차를 살펴보고는 그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네 사람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으로 오는 동안 네 명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고 더 이상 쿵쿵거리는 소리는 나지 않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그 선배님은 야간에는 절대로 자유로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날 밤 쿵쿵거리는 소리와 경찰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도깨비 감투라는 옛 전래동화를 아시는지요? 도깨비가 놓고 간 감투를 쓰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그걸 이용하여 도깨비 감투를 쓰고 장터에서 이것저것 훔치다 나중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들켜서 두들겨 맞고 마을에서 쫓겨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전 구전 동화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전래동화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공부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담을 쌓았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쯤은 다 해본다는 반장이나 부반장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거기다 집에서는 버림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적이 어떻게 나오던 아무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화를 내줬으면 해서 사고도 몇 번 쳐보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네가 그럼 그렇지 라는 눈빛으로 화도 안 내며 전혀 관심조차 주지 않던 가족들이 생각이 나네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관심이 고팠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보려 했지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고 나이를 먹을수록 저도 집안에서의 나의 위치에 적응해가며 조용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모든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된 지 어느덧 고3. 그럴 때 정말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로 인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지금까지 관심이라는 건 받아본 적이 없던 저에게 관심을 주던 사람. 처음엔 저는 그것이 거짓이라 생각했지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그녀를 내칠 순 없었죠. 저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좋아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 제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처음에는 많이 밀어내곤 했었는데 사람이란 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도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소위 말하는 수재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얼굴도 이뻤습니다. 그런 여자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 여러 번 자신에게 되물은 적도 있었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친구에게 피해를 주기 싫었고 고3이라는 상황에서 저희의 데이트 장소는 언제나 독서실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잠시 쉬러 나오는 그녀를 기다리고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독서실이 문 닫을 때 제가 집까지 바래다주고 이러다 보니 어느새 저도 독서실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돈이 없던 고3이라
언제나 저녁은 편의점 김밥이나 컵라면,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도 저에게 웃음을 지어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 저희 둘은 비록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둘 다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저는 합격이라는 것을 제 인생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집에 알렸지만 아무도 축하해라는 짧은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지만 말이죠. 이때부터 시작이었을까요? 그녀는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활발하였기 때문에 대학 생활도 활발히 하게 되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나 학교가 끝나고 그녀만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그녀의 삶이 있는 법, 개인적인 사정, 대학 내 모임 등등 저와 만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물론 그렇다고 그녀가 바람을 핀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만 독차지하고 있던 그녀의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분산이 된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저는 그것이 집착이 되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물론 그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하지만 그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녀에 대한 사랑이 증오로 변할까 무서웠던 제가 문제였죠. 저는 일방적으로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때마침 그때 당시 저희 집도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저를 찾아올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별을 한 후 저는 제 나름대로 저의 삶을 즐기고 있었죠. 방에는 그녀가 선물해준 물건이나 사진들이 있었지만 버리진 않았습니다. 단지 생애 처음으로 그녀와 맞춰봤던 커플링은 빼어둔 채 서랍에다 넣어뒀죠.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저는 군대에 갔다 왔고 다시 대학교로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학 기념으로 친구 3명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가평에 펜션을 잡고 물놀이를 가기로 했는데요. 출발하는 날 아침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준비를 다 끝마치고 집을 나가려는데 서랍장 위 올려놓았던 유리로 된 디퓨저가 떨어져 깨지며 저의 발바닥에 유리가 박혀버렸습니다. 피가 꽤 많이 났고 저는 119에 전화하여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병원에서 발바닥을 꼬맨 후 다 나을 때까지는 물이 닿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렸고, 친구들은 아쉽지만 당일 취소는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저를 빼고 놀러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예상치 못한 폭우가 한국을 덮쳤고, 가평에서 래프팅을 하고 있던 3 친구 중 2명이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한 친구는 친구들이 익사하는 모습과 자기도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해서 그런지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다 학교를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저도 우울하게 지냈지만 사람이란 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다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그동안 알바하며 모아둔 돈으로 드디어 대학교 주변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드디어 나가는구나 라는 기쁨과 함께 집 계약도 후딱 끝냈고 최대한 빠르게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집에선 아무도 이사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1톤짜리 용달차 한 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짐을 옮겨 싣고 저도 용달차에 타서 원룸으로 가려는 순간 제 방에 놓고 온 물건이 생각났습니다. 기사 아저씨에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먼저 가서 짐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저는 차에서 내려 제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가 잊어버린 물건은 다름 아닌 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줬던 편지를 모아놓은 박스였습니다. 장롱 안에 있던 걸 깜빡하고 챙기지 않았다 생각하고 장롱을 여는 순간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용달차 아저씨가 챙기셨던 것일까요? 하여튼 괜히 이상한 거 가지러 들어왔다 편히 갈 수 있었던 거 아쉽게 됐다고 푸념을 하고 저는 지하철을 타고 제가 계약한 원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룸에 도착해보니 용달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에게 전화를 해보니 받지를 않아서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짐을 가지고 도망갔나? 란 생각에 용달차를 소개해준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거기 담당자가 알아보겠다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텅 빈 원룸에서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용달차 아저씨가 운전을 하다 잠시 졸음운전을 했던 건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저씨는 괜찮냐고 물었더니 자세히는 얘기 못 해주지만 보험 들어놓은 게 있으니 짐에 대한 보상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딱히 고가의 짐은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그때 생각난 것이 전 여자친구와의 추억이 모두 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했습니다. 일생에 큰일을 한 번 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저에게 2번이나 있었고 그리고 그걸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 가평 가는 날 못 가게 된 이유도 전 여자친구가 사줬던 디퓨저가 깨졌기 때문이었고 2번째 이삿짐 용달차의 사고 전에는 전 여자친구의 물건을 가지러 갔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마치 예전부터 한 번도 관심을 받아보지 못한 저를 걱정하듯이 헤어지고 나서도 저를 걱정하여 도와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추억하며 마음이 쓸쓸해질 때쯤 가방에서 책상 서랍에 넣어뒀던 그녀와 맞춘 커플링을 발견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귀중품을 챙긴다 하고 가방에다 따로 넣어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녀와의 추억의 물건은 이것 딱 하나만 남게 되었네요. 그리고 전 이 반지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변하는 게 무서워 그녀를 매몰차게 떠났던 저인데 아무래도 제가 걱정된 나머지 그녀는 그녀의 물건을 통해서 저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버리면 그녀는 마치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감투처럼 제 눈에 안 보이게 저를 찾지도 그리고 걱정하지도 못하겠죠. 그게 그녀에게 더 행복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너무나도 고마운 그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리고 난 이제 강하다고 말이죠. 이 얘기는 제가 아는 사람의 지인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얼굴도 호감형에다 집안도 좋고 성격도 괜찮은 돈 많은 사업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죠. 이유는 여자를 사귀다 결혼할 시점만 되면 여자들이 못하겠다고 하나둘씩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지인에게 제가 아는 분이 소개팅을 시켜주게 되었는데요.
소개해준 여성분은 굉장히 침착하고 기독교 신자의 신앙심도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수녀가 되려고 했었는데 포기하고 일반인으로 살고는 있지만 마음이 깨끗한 분이라고 하네요. 둘 다 고향은 부산인데 타 지역에서 서로를 만난 거라 처음엔 호감으로 시작했다 사랑으로 발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두 분은 결혼을 약속하고 부산에 위치한 신혼집으로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분이 운전을 하였고 여자분은 차에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그 여성분은 마당이 딸린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거기엔 굉장히 큰 새가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새가 왜 이렇게 크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건 새가 아니라 벌거벗은 여자였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여성분은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라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묘하게도 집에 들어가고 싶어져 집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 벌거벗은 여자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더랍니다. 뒤를 돌아보면 딴짓을 하다가 안 보면 다시 졸졸 따라오고를 반복했다고 하네요. 하여튼 여성분은 그쯤에서 잠을 깼는데 눈앞에 바로 그 집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분이 말했던 신혼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성분은 좀 깨름칙했지만 기회를 봐서 남성분에게 자기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 혹시라도 자기한테 숨기는 게 있다면 자신이 다 이해해 줄 테니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남성분은 조금 머뭇거리더니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사실 대학생 때 부산으로 오게 되어 혼자 자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굴도 훈남이고 미대를 다녔으니 여학생들에게 인기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새로 들어간 자취방에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고 있는데 뒤에서 숨소리가 느껴지거나 혼자인데 마치 혼자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하루는 친구를 데려와 술을 엄청 마시고 잠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자다가 숨소리가 느껴져서 잠결에 아 임마 좀 떨어지라 이런 식으로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친구 목소리는 방긋 편해서 뭐라 카노 나 여기 있는데 라고 들려왔습니다. 남성분은 너무 오싹한 기분에 다음날 집주인에게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해준 말은 사실 그 자취방은 카페 여직원이 살던 방이었는데 법대생 남친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었지만 남자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자마자 여직원을 차버렸고 그거에 상심한 여직원이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살한 장소가 바로 그 방이었고요. 그 말을 듣고 남성분은 곧바로 다른 방을 구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서도 숨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참다 나중엔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죠. 무당이 하는 말은 귀신년이 서방 하나 잡았다고 남자가 하는 일은 그 귀신이 잘되게 도와주긴 할 테지만 여자가 꼬이면 바로 쫓아낼 거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답니다. 그 후 남성분의 사업은 성공했지만 그게 귀신이 도와준 덕인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만나는 여자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다 그 남성분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여성분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이 말을 들은 여성분은 자기는 신앙심이 깊기 때문에 귀신이 장난치거나 해코지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다고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말을 했고 두 분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두 분은 별거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쭉 둘이서 살아왔어.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시면서 나를 키우셨고 나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지. 그래서 지금 서울로 상경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중이야. 내가 처음 서울로 올라왔을 때 이야기를 해볼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싼 고시원부터 찾아다녔어. 그러다 다른 고시원보다 시세가 훨씬 저렴한 고시원을 발견하게 된 거야. 물론 위치도 평수도 비슷한데 이 고시원은 왜 다른 곳보다 쌀까라는 의문이 있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무작정 방을 보러 갔는데 여느 고시원과 다를 게 없더라고. 그래서 주인 아줌마한테 왜 이 방은 시세보다 더 싼지 물어봤거든. 그러자 아줌마는 말씀하셨어. 예전에 살았던 청년도 내 나이 또래에 고시원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었대.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엄청 헌신적이었다는 거야. 남자가 공부할 때 뒷바라지를 엄청 해줬대. 근데 남자는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그 여자친구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 여자는 상심이 컸는지 남자가 떠난 텅 빈 고시원을 찾아와 목을 맸다나 봐. 주인 아줌마의 말은 한마디로 사람이 죽어나간 방이라 시세가 저렴하다는 것이었어.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방에서 묵는 몇몇 사람들은 이상한 걸 봤다고 하면서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갔다고까지 하더라고. 아줌마는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이어갔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다들 공부만 열심히 하니까 몸이 허해져서 그렇다 라고 말이지. 나도 귀신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 특히나 가격이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약하고 그 방에서 살기로 했어. 그렇게 나의 첫 서울 생활은 시작이 됐고 우려했던 것과는 틀리게 그 방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래도 하루 종일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해서 다른 건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던 것일 수도 있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어머니께서 겸사겸사 서울로 올라오셨어. 이유는 반찬거리를 가져다 주신다고 하셨지만 아마도 혼자 사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 좁은 방에 어머니와 둘이 앉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날은 어둑해졌고 어머니는 내일도 출근해야 하신다고 하셔서 다시 집으로 내려가셨어. 건강 잘 챙기라는 말과 함께 말이지. 어머니가 가시니까 마음이 갑자기 쓸쓸해지는 거야. 고생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떠오르고 빨리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합격한 후에 행복하게 해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했어. 정신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주무르는 느낌이 나는 거야. 아, 어머니가 차를 놓치셔서 다시 오셨나? 란 생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 그러고 보니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좁은 방이기 때문에 내가 눈치를 챘을 텐데 말이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와 같은 어깨 주무르는 느낌이 또 나는 거야. 그래서 시선을 어깨로 돌렸지만 뒤엔 역시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니 그곳엔 밧줄에 목을 맨 여자가 두 다리로 내 어깨를 밟고 서 있었어.